오늘 이제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이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 거예요. 성능 분석.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살펴볼지.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의 방법, 기법에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음, 수행 시간을 측정한다든지 또는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져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알고리즘을 기초해서 알고리즘을 토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잖아요. 그 프로그램 작성한 프로그램이 실제로 성능이 얼마나 빨리 실행되는지, 얼마만큼 시간을 오랫동안 소모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알고리즘 수행 시간 측정은 실제 수행 시간을 측정을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이렇게 물론 시간을 측정하려면은 뭔가 여러분들이 따로 구현을 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 알고리즘을 음 이 시간을 측정한다는 얘기는 동일한 하드웨어 상에서 뭔가 알고리즘을 측정해야지 이 실행 시간이 동일하겠죠. 예를 들어서 슈퍼컴퓨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그램 A를 실행했어. 그럼 한 10초 정도 걸렸어요. 그러다가 이 컴퓨터를 아주 옛날 여러분들이 옛날 컴퓨터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주 옛날 컴퓨터를 가져가서 실행을 했는데 얘는 실행해 보니까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그럼 당연히 실행 시간이 달라지겠죠. 슈퍼컴퓨터에서 아주 빠른 컴퓨터에서 돌린 거하고 예전 컴퓨터에서 돌린 거하고. 그래서 동일한 하드웨어에서 돌려야지 우리는 실행 시간을 동일하게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실행 시간을 실제로 측정해 보는 방법이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알고리즘의 복잡도 분석. 어 그래서 수행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직접 구현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알고리즘이 수행하는 연산 횟수를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실제로 얼마나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산 횟수를 어느 정도를 우리가 비교를 하는 방법이고, 일반적으로 연산의 횟수를 이 n이라는 어떤 이 변수를 두고 n이라는 변수에 따라서 이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 이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n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 입력 자료의 개수, 우리가 실제로 계산해야 될 자료의 양에 따라서 우리는 보통 이 알고리즘을 분석을 해요, 보통. 예를 들어서 입력 자료의 개수가 6 개인 경우에 내가 알고리즘을 분석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한 이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있고, 이게 뭔지는 이제 차차 한번 봅시다. 프로그램 B는 이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있어요. 시간 복잡도가. 어 그런데 입력 자료 만약에 6 개인 경우에는, 그쵸. 자, n의 이성인 경우 n이 6이면은 36이 나오죠. 36이 나와요. 36초 정도 걸린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n이 100인 경우에, 만약에 n이 100인 경우에는 만 초가 걸리는 거죠. 이 정도 걸려요. 그런데 이 알고리즘 복잡도가 2n승인 경우에는 n이 6인 경우에 64초 걸리는데, 얘를 얘를 입력 자료수가 100인 경우에 얘 100승하면 이 정도 걸려요. 어 엄청나게 오래 걸리죠. 어 엄청나게 오래 걸리죠. 그래서 알고리즘 복잡도에 따라서 실제로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시간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뭐 몇 년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고 '얘는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도 만들 거고 이제 자료 구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리즘도 이제 만들어 볼 거고 이렇게 할 건데 근데 얼마나 걸릴지를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음. 그래서 이 입력 자료 개수에 따라서 보통 이렇게 우리는 분석을 한다. 분석을 한다. 음.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실행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분석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래서 알고리즘이 인제 예를 들어서 이게 두 개 있어요. 알고리즘 1, 2 그리고 하나는 수행 시간이 한 10초 정도 걸리고 하나는 한 50초 정도 걸려요. 자 그리고 얘를 알고리즘을 실제 컴퓨터상에서 어 이제 시간을 측정을 이제 해 보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시간 측정을 할 건데 어 지금 보는 것처럼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도 뭐 두 가지 정도 나눠지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방법을 보통 많이 써요. 보통 많이 쓰고 자 어 이 첫 번째 방법으로 시간을 측정하는 것들을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이 쭉 이렇게 지금 작성이 되어 있어요. 작성이 되어 있고 이 코드에서 그쵸. 여기 뭐 변수 선언하고 이 변수 이거 클럭 t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거 처음 보는 자료형인데 이 자료형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어 뭐 전혀 겁 먹을 필요 없어요. 우리 타입 디파인 배웠죠. 타입 디파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입 디파인하고 더블 또는 플로트라는 또는 뭐 이 유사한 타입의 자료를 이렇게 더블하고 글자가 또 잘 안 써지는데 더블하고 플러스 t 이렇게 타입 디파인으로 그냥 만들어 둔 자료형이라고 보면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이 클럭이라는 함수는 현재 현재의 현재 시간을 측정해요. 그러니까 현재 시간이라는 게 1970 년대 1900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970 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이제 계속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 초를 누적을 했어요. 1 초마다 초를 누적했어요. 그 누적된 시간을 하나씩 여기에다 가져오는 거예요, 스타트에다가.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의 반복문 실행하는데 반복문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어떻게 하는 거죠? 이만큼 증가시키는 거예요. 하나씩 일씩. 자 그러니까 뭔가 의미 없는 반복 루프를 계속 실행하겠죠. 시간이 흐르겠죠. 이걸 하는 동안에 시간이 흐를 거고 그리고 스탑하고 그럼 측정이 스탑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초가 한 100 이 당시에 초가 1000이라는 초였으면 1000초였으면 예를 들어서 오케이 1060 초라고 만약에 시간을 가져왔다고 가정하면 그럼 이 사이에는 60 초가 지난 거죠. 60 초가 지난 거고 그리고 이 스탑에서 스타트를 빼면 스탑에서 스타트를 빼면 이만큼 이제 지난 시간이 나오겠죠. 그 지난 시간을 듀레이션에 넣고 그리고 지난 시간을 이제 출력해 주는 방식이에요. 출력해 주는 방식이고 잠깐만 내가 지금 어 이 까먹고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 보면 clock per sec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인제 내가 아까 다르게 얘기했는데 이게 초가 지나는 게 아니고 이 클럭이 증가하는 거예요, 클럭이. 1 초에 이렇게 1 초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쭉 뭔가 계속 증가하는 값이 있어요. 그 증가하는 값을 우리는 클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클럭이 증가를 하는데 그래서 초당 클럭 개수만큼 나누면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초 단위의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스탑에서 스타트를 빼고 그리고 그거를 클럭 퍼 세크로 나누면은 인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초 단위 시간이 될 것이고 그래서
수행 시간은 몇 초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요. 자,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한번 해봅시다. 코드를 가져가서 실행을 한번 시켜봅시다. 그래서 자, 화면이 아마 보이죠? 여러분들 그대로 실습을 이 프로그램을 바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 프로그램 실행 제가 이제 저녁에다가 이제 미리 저장을 좀 해놨어요. 저장을 해놓고 이 초를 저는 조금 좀 증가를 좀 시켰어요. 이 반복 횟수를 증가시키고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실행을 하면 되고 또는 이 다른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실행을 해도 된다. 실행을 해도 되고 자, 그래서 실행시켜 보면 수행 시간은 2.009초, 2초, 2.09초, 0999760초가 걸렸다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 측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단위를 이렇게 막 바꿔보고 이 개수를 0의 개수를 바꿔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시간이 막 달라질 거예요. 실제로 얘네가 실행하는 시간이.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는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을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해볼 수가 있다. 측정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우리가 매번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매번 실행 시간을 측정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미 작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또 이렇게 매번 바꾸기도 힘들고 좀 번거롭겠죠. 이렇게 실행 시간을 매번 측정하려면. 근데 자 이렇게 하지 말고 복잡도를 좀 분석을 한번 해보자. 복잡도. 그러니까 실행이 실제로 얼마나 복잡하게 얘네들이 실행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잘 한번 해보자라는 게 의미로 이제 복잡도 분석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알고리즘을 이루고 있는 연산들이 실제로 몇 번 수행되는지를 숫자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숫자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문장들이 실제로 몇 번 실행될까? 그런 것들 우리는 이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얘가 대입 연산을 해서 한 번 실행을 했죠. 한 번 대입 연산을 하고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로 폼은 실행하면서 여기서 대입 연산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비교를 또 하죠. 여기서 또 한번 그리고 만약에 크다면 또 여기서 비교를 하죠. 오케이, 여기서 뭐 비교를 하고 그리고 리턴 리턴 하고 그런데 자, 이 내용은 몇 번 실행해요? 이 내용은 n번 실행하죠. n번. 그래서 n 플러스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제 n 플러스 3회만큼 얘는 복잡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도대체 횟수를 몇 번 정도 실행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니까. 자, 이와 같이 실제로 연산들이 몇 번 수행되는지를 숫자로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복잡도 분석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복잡도 분석은 종류가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 두 가지로 분류된다.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 자, 그런데 이제 공간 복잡도는 사실 우리 여기에서는 음 중요하지는 않 그러니까 사실 뭐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는데 공간 복잡도는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컴퓨터 자원들이 요즘에 아주 좋고 공간이 모자라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대부분은 이 시간 복잡도를 얼마나 우리가 시간 복잡도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실행이 빨리 될 건지 천천히 될 건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분석할 때는 시간 복잡도를 분석한다. 시간 복잡도를. 자, 그래서 알고리즘이 만약에 두 개 있으면 얘는 기본 연산의 개수가 한 20개, 얘는 기본 연산의 개수가 한 100개. 아, 그러면 알고리즘 1번 알고리즘이 훨씬 빠르겠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예상을. 자, 인제 근데 인제 일반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알고리즘 복잡도를 분석할 때는 이 N, 그러니까 우리가 다뤄야 될 입력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입력의 개수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비교를 한다. 그래서 여기 인제 3n 플러스 2 또는 5n 제곱 플러스 6 이와 같은 식으로 복잡도를 나타낼 수 있다. 자, 좀 더 살펴볼게요. 복잡도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분석을 한번 해 보면은 어 정수 정수 n을 n번 더하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정수 n을 n번 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n을 n번 더한다고 가정하면 어 그쵸. n 곱하기 n 하면 그냥 바로 우리는 답을 얻을 수는 있겠죠. n 곱하기 n 그렇게 해서 여기 썸에다가 값을 저장할 수도 있을 거고 n 곱하기 n에서 값을 저장할 수도 있고. 자, 두 번째 알고리즘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알고리즘. 자, 두 번째 알고리즘은 이 n을 m 횟수만큼 누적시키면은 되죠 또. n을 n 횟수만큼 누적시키면 되죠. 그래서 자, 여기서 자 자, 여기서 반복을 하는데 이 n 횟수만큼 어디다가 씀에다가 누적시킬 수도 있고. 자, 세 번째 알고리즘은 아주 단순하게 어 이 n만큼 반복을 하면서 n을 누적시키는 게 아니고 1을 여기에다가 누적시킬 수도 있어요. 사실 이 방법은 알고리즘 C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 1을 씀에다가 이렇게 계속 누적시킬 수도 있죠. 근데 인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어쩔 때는 좀 좋은 알고리즘으로, 그러니까 성능이 이 시간 복잡도를 줄일 수 있는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 좀 복잡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작성할 수도 있어요. 작성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종류별로 A, B, C 종류별로 인제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자, 그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가지고 복잡도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인제 우리가 가정을 좀 할게요. 좀 분석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있는 이 반복문을 제어하는 연산은 우리는 알고리즘 분석에서 제외할게요. 자, 여기 인제 for i는 1 넣고 뭐 n까지, 그러니까 이 문장은 제외할게요. 제외. 이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음. 자, 그럼 알고리즘 A부터 한번 볼까요? 알고리즘 A. 자, 알고리즘 A는 인제 보면 알고리즘 A, B, C가 있고, 자, 이 상태에서 각 연산이 몇 번 일어나는지 연산별로 한번 테이블로 나눠서 연산별로 한번 개수를 한번 세어 봅시다. 연산별로. 자,
자, 얘에서 대입연산이 몇 번 일어났어요? 대입연산 여기서 이제 이제 여러분들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어사이먼트 이 기호죠, 이 기호. 그래서 대입연산 어디에 썸에다가 집어넣는. 그래서 대입연산을 한번 했어요. 자, 그리고 곱하기 연산도 여기서 한번 했죠. 곱하기 연산. 그래서 곱셈 연산 한번 했어요. 자, 오케이. 그래서 전체 연산 횟수가 오케이 2번. 자, 그래서 전체 연산 횟수는 2번이다. 알고리즘 B를 한번 볼까요? 자, 알고리즘 B는 그러니까 얘죠. 대입 연산을 몇 번 했어요? 이 대입 연산을 어 반복문을 n만큼 돌았으니까 n번 대입했겠죠. 대입 연산 n번. 자, 그리고 덧셈 여기서 인제 곱셈을 한 게 아니고 덧셈 연산을 했죠. 덧셈 연산은 몇 번? 덧셈 연산도 n번 했죠. 오케이. 자, 덧셈 연산 했어. 자, 이러면은 얘는 전체 연산은 얘하고 둘 다 더하면 전체 연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2n이 되겠죠. 2n이. 자, 그럼 알고리즘 C 알고리즘 한번 볼까요? C 알고리즘. 자, C 알고리즘은 자, 이 연산인데, 자, 우리는 얘는 지금 반복문이 중첩 반복문이에요. 중첩 반복문. 중첩 반복문이라서 그러면 이 여기에 있는 이만큼은 이 대입 연산은 몇 번 해요? n번을 n번만큼 한 거죠. 그래서 n 곱하기 n. 덧셈 연산은 몇 번 했어요? 마찬가지죠. n번을 n만큼 한 거죠. 이 덧셈 연산을. 그래서 여기 n 곱하기 n. 자, 얘를 전체 연산 횟수로 보면 2n 제곱이 되겠죠. 2n 제곱.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알고리즘 복잡도를 이제 볼 때, 얘는 복잡도가 2회이고, 얘는 복잡도가 2의 n이고, 얘는 2의 n 제곱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아까 앞에서 봤던 시간을 억지로 측정하지 않고서도 어떻게 한다? 이 알고리즘을 보고 이 복잡도를 보고 알고리즘 A가 가장 빠르구나 또는 알고리즘 C가 가장 알고리즘이 느리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비교를 해서 시간을 측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분석을 했던 알고리즘을 이 입력 개수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비교를 좀 해볼게요. 근데 x축이 입력 개수이고 y축이 연산의 수예요. 연산의 수. 자, 앞에서 볼게요. 자, 2의 n 제곱. 그래서 a, b, c잖아요. 자, 얘는 n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알고리즘 A 같은 경우에는 항상 2죠. 그래서 이 n이 증가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쭉 일관되게 연산의 횟수는 계속 2예요. 2가 될 것이고 2가 될 것이고 얘는 알고리즘 이 n이 증가하는 거와 상관없이 근데 알고리즘 B는 2n이죠. 그러면 얘는 쭉 증가할 거예요. 왜냐하면 2n이니까 증가할 거예요. 자, n제곱이면 이렇게 증가하겠죠. 가파르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n이 몇 개 없으면은 n이 한 뭐 5개, n이 5개면은 실제로 이 알고리즘 ABC가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큰 차이는 없다. 그런데 만약에 n이 100개, 1000개, 10,000개, 100만 개 정도 되면 이 ABC의 실행 시간은 연산 횟수가 결국은 연산 횟수에 따라 실행 시간이 늘어나는 거니까, 증가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뭔가 좀 포멀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알고리즘 복잡도를 좀 분석을 해봅시다. 이 포멀한 방법으로 분석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빅 O 표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빅 O 표기법. 자료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 차수가 가장 큰 항이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고 다른 항들은 상대적으로 무시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 특성을 보고 이 비교 표기법을 보통 이제 표시를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n이 사실 이제 n이 적은 경우에는 이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n이 적으면은 다 비슷하게 실행이 돼요, 실행 시간이. 물론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n이 아주 크면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1000개, 10,000개, 1,000,000 개, 1,000,000 개 정도 되는 경우에는 n이 크면 이 알고리즘 복잡도가 예를 들어서 인제 이런 항이 있다고 봅시다. 이런 복잡도 항이 있다고 보면 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 있으면 만약에 n이 그냥 1000개인 경우에도 이 전체 실행 시간에 이 n 제곱이 차지하는 게 99.9%고 n이라는 항 그리고 상수 1이라는 항은 어 이게 사실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영향을 안 미친다. 그래서 이 비곱 표기법은 이 전체 이 연산 횟수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얘만 표시를 하겠다라는 게 일단 큰 비곱 표기법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비곱 표기법은 연산의 횟수를 대략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대략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사실 이제 정확하게 표시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산의 횟수를 n이 무한하게 크면 n이 아주 충분히 크면 사실 인제 정확하게 분석을 한다는 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다. 우리는 n이 충분히 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연산의 횟수를 저기 뭐야 대략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비교 표기법의 특징을 한 번 더 얘기하면 상수항들은 무시하겠다. 비교 표기법은 데이터 입력값이 데이터 입력값이 충분히 크다고 가정하고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평가하므로 상수항은 대부분 무시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n이 있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무시해요, 보통. 무시하고 자, 영향력이 없는 항도 보통 무시한다. 자, 앞에서 봤듯이 비급 표기법은 데이터 입력 개수 크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이 큰 항 이외에는 무시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이 있다고 봅시다. 자, 얘하고 얘는 그러니까 n이 충분히 크다고 가정하면 자, 2n 플러스 1은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그래서 n 제곱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얘만 우리는 비교 표기법으로 표시를 한다. 자, 이 비교 표기법에 비교 표기 좀 더 포멀한 이 표현 방식을 보면 지금 아래 보면 이 그래프가 하나 있죠. 그래프가 하나 있고 입력 크기가 있고 이 x축이 입력 크기가 n이고 y축이 이제 실행 시간이에요. 실행 시간이고 빅5 표현법은 아래 그래프를 만족하는 두 개의 예를 들어서 식이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어떤 식이 fn이라는 함수가 하나 있고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C에 gn이라는 마찬가지로 함수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프를 만족하는 두 개의 항이 있으면은 자, 이 어떤 일정한 시점, 이 입력 크기가 일정한 시점 이후에는 항상 이 C의 gn이 항상 큰 그래프가 있다면 우리는 어 이 빅5 표기법으로 얘를 표시를 이렇게 한다. 자, 말이 조금 어렵죠. 자, 어 예를 들어서 이 fn이 n 값이 아주 커지면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n 값이 작은 경우에는 n 값이 이 n 제로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떤 때는 이 fn이 이 c의 gn보다 큰 경우도 있어요, 이 실행 시간이.
어떨 때는 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fn이 n0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큰 경우 이후로 이제 우리는 충분히 큰 경우라고 이제 여기서 표시를 해요. 표현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n이 매우 커지는 경우, 매우 커지게 되면 결국 이 얘는 fn은 이 gn C의 GM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요. 항상 작거나 같다. 얘는 항상 작거나 같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GN은 FN의 점근상한이라고 본다. asymptotic upper bound라고 얘기를 한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비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FN의 수행 시간을 나타낼 건데, 항상 이 특정한 n보다 커진 경우에는, 특정한 n보다 이상인 경우에는, 이 어떤 그래프 CGN의 함수를 넘지 않는 표현을 우리는 빅 O 표기법이라고 한다. 다시 얘기하면 항상 맥시멈을 얘기를 한다. 상한값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저 FN의 계산 복잡도는 최악의 경우라도 어떤 경우라도 이 GN의 여기에 있는 GN의 연산을 넘지는 않을 것이다. 넘지는 않을 것이다. 자, 왜? 얘가 항상 FN보다 연산 시행 시간이 이 n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n이 충분히 큰 경우에는 항상 얘보다 높을 것이고, 자, 이런 경우 우리는 이 빅 O 표기법으로 빅 O라고 여기 표시를 하고 빅 O G N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수학적 정의로 보면 이제 이렇게 좀 표시되어 있어요. 두 개의 함수 fn과 gn이 주어졌을 때 모든 n이 n0에 대해서 이 경우를 만족하면 두 양의 상수 c와 n0가 존재하면 우리는 이 fn은 빅 O로 표시할 수 있다. 수학적 정의가 이렇게 되고, 이제 아래 이 예시들을 이렇게 쭉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자, 이 예시들은 여러분들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를 잘 이해를 하면 돼요. 이 그래프가. 그래서, 우리가 이 복잡도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이 n 복잡도가 한 n의 제곱이라는 복잡도가 있는데, 근데 얘는 항상 이 수식보다는 C의 n보다는 항상 작은 경우가 있어요. 언제? n이 충분히 커지는 이 이후부터 항상 작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빅 O n 제곱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 그걸 우리는 빅 O 표기법이라고 부른다. 표기법이라고 부르고, 앞에서 얘기했던 빅 O 표기법의 특징 부분들은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상수항 무시하고 영향력 없는 항들은 다 무시하고. 오케이. 자, 그래서 빅오 표기법은 종류가 이제 이와 같은 종류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종류들이 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가 이제 이 FN을 빅 O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연산의 개수를 막 카운팅했죠. 자, 연산의 개수를 카운팅했고, 예를 들어서 연산 개수가 10개 또는 연산 개수가 5, n제곱 플러스 u 또는 2의 n 3성 플러스 1 또는 자, 이런 연산 횟수가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빅 O 표기법으로는 이와 같이 표기를 한다. 빅 O, 그리고 얘는 사실 상수, 항상 동일한
항상 동일한 실행 결과를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비고 1이라고 나타내고, 자 그리고 이와 같은 횟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큰 항만 가져와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얘는 지운다. 무시한다. 자 마찬가지 똑같아요. 자 이렇게 자 비고의 n 삼성 또는 비고의 n 삼성. 자 다른 항이지만은 얘들 다 무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가장 큰 차수가 이 프로그램 실행 시간의 대부분을 99%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비고 표기법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오케이. 그래서 비고 표기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지금 이 입력 개수에 따라서 이제 n이 입력 개수이고 시간 복잡도 아까 봤던 비고 표기법으로 이렇게 시간 복잡도를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 n의 개수에 따라 시간차가 이 연산 횟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자 n이 입력 개수가 그러니까 4개인 경우에 사실 뭐 큰 차이는 안 나죠. n이 8개인 경우에도 이제 조금 차이 나죠. n 팩토리얼인 경우에. 근데 n이 16 정도 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n이 32가만 돼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자, 이런 알고리즘들은 사실은 알고리즘 사용하기 힘든 알고리즘이에요. 여러분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고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이 알고리즘이 저와 같은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알고리즘은 잘못된 알고리즘이고 도저히 실행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걸리는 알고리즘이 될 수 있다. 뭐 n의 3성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는데 자 2의 n성 정도 되는 알고리즘이 있으면은 이건 사용하기 힘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비고 표기법으로 그래프로 나타내면 입력 개수에 따라서 방금 봤던 어, 비고 1 또는 비고 로그 n 자 루트 n 이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실행 시간 차이가 많이 나요. 입력 개수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려면 이와 같이 복잡도가 낮은 알고리즘을 작성을 해야지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잠깐만요. 이 뒤에 몇 장 없으니까 이 부분까지만 얘기합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비고 표기법이고, 자 여기까지가 비고 표기법이고, 이제 뒤에 보면 비고 표기법 이외에 몇 가지 표기법이 한 2가지 정도 더 있어요. 비고 표기법 이외에 우리 빅 오메가 표기법 그리고 또는 빅 세타 표기법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자 이 빅 오메가 그리고 빅 세타 표기법이 있어요. 빅 세타 표기법인데 이 오메가 표기법은 이 아까 봤던 이 수식이 이렇게 표현돼요. 이렇게 아까는 fn이 이 gm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였는데 이번에는 fn이 gm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면 함수의 하한 그러니까 항상 fn이 gm보다 크다라는 가정이죠. 항상 크다라는 가정이고 자 그러면은 이 gn은 fn보다 항상 작은 값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함수의 하한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빅세타 표기법은 여기 보던 어떤 이 함수 알고리즘이 어, 이 C1에 이거보다 크고 얘보다는 작거나 같은 경우를 동시에 나타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함수의 하한과
상한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들을 우리는 빅세타라고 하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오메가는 이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이 알고리즘을 어, 이 알고리즘의 가장 하한선, 이 알고리즘은 예를 들어서 항상 이 알고리즘 아무리 늦어도 10초 안에는 끝낼 수 있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한이라고 얘기할 거고, 이 알고리즘은 아무리 느려도 최대 한 2시간이면 끝낼 수 있어라는 거 우리는 상한이라고 얘기하겠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상한과 하한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자, 비고는 상한을 표시를 해요. 근데 오메가는 하한을 표시를 하고, 빅세타는 하한과 상한을 동시에 표시를 하는데, 사실 하한은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을 분석을 할 때 최소한 이만큼 실행될 거야라는 걸 우리는 분석을 하는 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분석을 할 때는 상한 값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빅 O 표기법을 제일 많이 사용해서 빅O 표기법으로 알고리즘을 보통 분석한다. 분석한다. 그래서 빅세타 또는 빅오메가라는 표기법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빅O 표기법으로 이 알고리즘의 상한 값을 우리는 분석을 하는 거를 보통 많이 사용한다. 상한 값.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어 이 알고리즘을 수행을 하다 보면 이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베스트 케이스, 그리고 평균 케이스, 월스트 케이스, 실행 시간이 어떨 때는 가장 빠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장 느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평균인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통 베스트 케이스, 최악인 경우 월스트 케이스 또는 에버리지 케이스로 우리는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어 자, 그래서 이 입력값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실행 시간이 최악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최선인 경우도 있고, 베스트인 경우도 있고, 또는 뭐 평균적인 경우가 있는데, 자, 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숫자가 이렇게 쭉 있어요. 숫자가 있고 0부터 이 숫자가 10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개 있고, 이 중에서 우리가 이 하나씩 순차적으로 탐색을 해서 숫자 5라는 값을 예를 들어서 찾고 싶다. 찾는 알고리즘이 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그 알고리즘은 이제 이 목록을 하나씩 검색을 하겠죠.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맨 앞에 있어. 그럼 바로 찾겠죠. 바로 찾았어요. 자, 이 경우에는 최선의 경우, 찾고자 하는 값이 맨 앞에 있어요. 자, 맨 앞에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베스트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어떤 경우에는 찾고자 하는 값이 맨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43이라는 값을 찾고 싶다. 43이 맨 뒤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찾고자 하는 값을 쭉 아무리 뒤져봐도 맨 뒤에 있으면 이 n만큼 다 뒤져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얘는 우리는 비고 표기법으로 O의 n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왜냐하면 n번 찾아봐야 되니까. 자,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에버리지 케이스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찾고자 하는 값이 26이라는 예를 들어서 값을 찾고자 한다. 앞에서부터 하나씩 쭉 찾을 거예요. 쭉 찾았는데 한 중간 정도 가서 찾았어요. 절반 정도 가서. 사실 절반보다 하나 더 간 거죠. 자, 절반 정도 갔어요. 그럼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한 절반 정도 된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전체 개수 나누기 n으로 하면 절반 정도 나타낼 수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비고 표기법으로 표시할 때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수항들은 다 무시하고 n으로만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얘도 5의 n, 비고 n의 복잡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차기 경우하고 뭐 평균 경우 두 개 다 동일한 비고 표기법을 우리가
표시할 수 있고, 자 베스트인 경우에는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알고리즘을 또 비교 표기법으로 나타낼 때도 베스트 케이스, 월스트 케이스, 에버리지 케이스를 구분해서 또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나타낼 수도 있다. 라고까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